중국 억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어가는 자신이 두려워 3,000명의 신하를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작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를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여행길이면서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죽은 생명체는 살려낼 수 없지만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은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소위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류는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 욕구를 크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위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며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5단계의 욕구로 세분화했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픈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포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아 실현을 위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됐어도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토양에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죠.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재산까지 쓸어가고 건기에는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려버립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등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는 노업한류 가물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죠.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알제리 영토의 5분의 4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나 사막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모두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아프리카 1등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노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의존하는 감자의 경우 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시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시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시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제리에서는 한국 덕분에 시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시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기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시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시감자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후 한국은 피를 깎는 노력 끝에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현재는 독일,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이 모조리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감자를 생산할 때 선진국은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이 기술을 지원받아 사용해왔는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독자적인 수경 재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감자 생산을 실용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강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시감자 생산 기술로 채택하고 있죠.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시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감자 식물체를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한 물속에서 재배함으로써 병이 없는 시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시감자 재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시감자 생산단지 수질을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 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질을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재배와 환경 제어 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 재배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사실 알제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버렸고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에 제공된 시감자 기술 덕분에 기존에 10개밖에 달리지 않던 감자가 30개로 증가해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약 5만 개의 시감자가 생산되어 알제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렇게 한국의 원칙적인 시감자 생산 기술 덕분에 시감자 생산량이 늘자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후속 사업을 애타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죠. 왜냐면 시감자 사업이 물러온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이른 알제리 제2위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관광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알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제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의 지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시감자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된 것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따라서 추가 사업을 구상하던 알제리 정부는 군인과 경찰까지 대동해 이들을 경호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확보하기 불가능한 시설물은 100% 한국에서 공수해왔는데 이런 자재가 수개월 동안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되어도 운송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알제리에 시감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제리는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라는 명목으로 알제리가 가진 지하자원에 더 큰 욕심을 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우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냈고 최첨단 온실 시스템까지 선보였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길을 보내왔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완전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후로 알제리 정부는 제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씨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뼈를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물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도 훌륭한 한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술을 나누어주는 것도 새로운 한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UN-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필라이프 제킨토 니우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럴술, FLNG, 플로팅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 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 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셀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 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 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 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이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 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솔의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 아나다크오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 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사모종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의 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토탈이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설비 조성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액화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운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 술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활산화물, 삭스, 배출량 상한선을 0.5%로 낮추기로 한 국제해사기구 IMO,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가니제이션의 결정에 따라 선박연료유 시장은 재빠르게 액화천연가스, 이하, LNG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전 세계 조선업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벌써 치열한 LNG선 확보 전쟁에 어갔고 이 시장의 승자는 한국이 됐습니다. LNG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입니다. 한국은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는데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조선 빅3는 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LNG 운반선을 만들 때마다 한 척당 100억씩 뜯어가며 갑질을 일삼던 프랑스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입장에서는 올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 프랑스 기업에 얼마 전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LNG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쉽게 말하면 액체로 바꾼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천연가스를 기체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영하 163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액체로 유지시키는 이유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바뀌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NG를 운반하려면 일반 화물창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화물창이 필요한데 이 화물창 덕분에 한국은 1990년대까지 LNG 운반선 시장을 독식한 일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은 크게 모스형, 모스 타입과 모스형은 갑판 위에 동그란 공 모양의 화물탱크를 말합니다. 노르웨이의 크베너 모스, 크바어머 모스 4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모스형을 채택한 후 세계 1위라는 자만감에 빠져 좀처럼 번화를 꾀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을 고민하다 선박 내부에 화물창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타입에 조린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는 프랑스의 GTT, 가즈 트랜스포트 앰퍼샌드 테크니카스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1970년대 중반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LNG선 시장에 주도한 두 형태는 LNG선이 대형화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모스형의 경우 음량을 늘리려면 구형 화물 탱크의 직경을 키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멤브레인형은 길이나 폭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 수송남도 40% 이상 늘릴 수 있어 선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죠. 결국 2000년대부터 멤브레인형은 모스형을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일본을 따돌린 후 한국 조선사의 독주는 대단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2023년 1분 기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90%를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는데 LNG선은 한 척당 약 2천억 원의 고부가가치 선박인 덕분에 한국은 다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의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 발주의 90%를 쓸어 담아도 뒤에서 흐모하게 미소 짓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GTT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 GTT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성가의 5%인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르해야 합니다. 매 LNG 운반선이 건조될 때마다 100억 원을 뜯기고 있으니 대규모 수주에도 로열티 지급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간신히 측자를 유지하는 수준이죠. 지난 4월 20일 GTT는 1분기 7.989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16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2% 성장한 수치입니다. 핵심 매출원은 단연 LNG 운반선 부문으로 1년 사이 약 969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 수익의 90% 내외가 한국 조선소로부터 나온다고 볼 때 우리 조선 3사가 1분기에만 로열티로 900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보면 2022년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121척을 수주했는데 척당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본다면 1년에 지출된 로열티만 1조 2천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게 아닌 셈입니다. GTT에 대응하고 싶어도 막대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GTT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TT가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죠. 단순히 멤브레인형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를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GTT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기술 지원을 함께 끼워 팔아왔는데 우리 조선사는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있으면 충분한데 GTT는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묶어 계약해왔던 겁니다. 이에 2015년경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기술 지원은 별도로 거래하자 고 요청했지만 GTT가 이를 전부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지원 서비스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 국산화를 꿈꿔왔던 것이죠. 하지만 GTT가 이를 거절해버리니 멤브레인형을 안 쓸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도 없는 기술 지원 계약까지 체결해야 했던 겁니다. 더구나 GTT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톱상적으로 6년이며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5년이 연장됩니다. 선박 설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에도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설치하면 GTT가 해당 선박에 필요한 세부 설계 및 분석, 계산 노트 및 도면을 작성해 조선사에 제공하고 선박 건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불필요한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해 벌써 2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사후 서비스 감재 이용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저장 탱크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감재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용접 전문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생겨도 GTT 본사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 된 것인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GTT는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해 싸웠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GTT는 이제 조선사가 원할 경우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을 별개의 상품으로 분리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라이선스 이용료와 기술 지원료의 비율도 공개될 판이 깔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간 척당 100억 원씩 지불하던 것에서 얼마의 비용이 절감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분명 GTT의 노력의 결실이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자율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면 LNG는 영하 163도 이하 초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도 등 외부 충격으로 선박이 흔들릴 때도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다만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감여해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이번에 이것이 시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화물창 기술이 없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
9. 형태의 모스타입 화물창보다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고 안전성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자 사실상 전세계 표준이 된 멤브레인형은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선주를 역시 수십 년간 쌓인 기술 신뢰도 덕분에 GTT 멤브레인 기술이 아닌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로열티 지출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률 개선 차원에서 2004년부터 이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화물창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KCLNG테크가 기술개발사로 참여해 KC1 화물창을 개발했고 2018년 국적선 SK 세레니티호와 SK 스피카호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GTT에 미치지 못해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져 이슬이 맺히는 골드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운행이 중단됐죠. 그럴다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12월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LNG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를 위한 시험평가 및 국제 인증에 필요한 센터와 장비 구축, 시험 장비 및 평가기술 개발 및 표준화,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실증 및 국내외 LNG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한 번에 해내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한 번에 완벽히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매년 지출되는 1조 2천억 원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역시 훌륭한 실패가 아닐까요?